형사 고소건의 절차 진행 과정, 그리고 고소인으로서 만약에 뭐 불기소가 나거나 그 피고소인이 기소가 됐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뭐 불복 수단이나 아니면은 강한 처벌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사를 시작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소입니다. 피해자로서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 요즘에 수사권 분리 때문에 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시 경찰서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어쨌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게 될 때는 구두로도 가능하고 고소장이라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두로 고소를 할 때는 경찰서 민원실 같은 데서 서류를 하나 줍니다. 거기에 써서 작성을 하시라. 그래야지 이제 뭐 가독성이나 나중에 수사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서류로 접수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 같은 성관련 범죄다 그러면 여청계, 보이스피싱, 아니면 사기, 인터넷 관련이다 그러면 사이버팀,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게 되면 우선 일반적으로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피해 진술 자체를 들어야 되고 관련되는 증거가 더 없는지,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한 분석, 피해자의 의견 등을 듣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피해자 진술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류가 작성되는 것은 진술 조서고요. 이 조서가 작성이 되고 형식적인 부분은 뭐 경찰관한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인하고 서명달인하고 이런 부분인데, 진술조서가 작성이 되고 수사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아니면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관련되는 증거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합니다. 아니면 피해자 진술을 들어봤는데 너무나 이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진술 자체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각하 요청하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케이스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범죄 피해를 제대로 진술했고 관련되는 증거가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된 것을 전제로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나서 그 사이에 뭐 참고인 진술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더 확보한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이 피의자를 소환했었을 때는 보통 전화번호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번호로 연락을 해서 언제 나와서 관련되는 진술을 해라 라는 부분으로 통보를 하고요. 통보가 안 되거나 뭐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류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참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석을 안 한다, 근데 안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관련되는 증빙이 제출된다, 뭐 출장, 뭐 병원 입원, 치료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피의자 조사 기회를 정당하게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출석 요구를 서류로 보냅니다. 서류를 보내는데 이 서류를 받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로 경찰서에 불려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구속 여부 결정되는 부분에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연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변론 절차, 기존 콘텐츠를 통해서도 확인해서 이 피의자나 피고인 위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피해자,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하고 관련되는 증빙의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진술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까지도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크게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송치, 검찰로 서류를 올리는 것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위주로 이번 컨텐츠에서는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해 봤는데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우선은 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수사 단계를 진행한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관련자에 대한 조사, CCTV, 영장 받아서 계좌 추적, 통신 내역 조회를 다 해봤는데 혐의가 되지 않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불송치를 했었을 때는 고소를 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명백하게 무고의 의도로 한 부분은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봤었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혐의가 인정되는데 불송치가 났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사권 독립, 분리가 되지 않았었을 때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었고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그 당시에는 불송치는 아니고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결정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재항고나 검찰 항고, 재정 신청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사권이 독립이 됐었죠. 검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피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었을 때는 검찰 항고 기간이 30일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자체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실무상 이게 그러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한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의 신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관련되는 증거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불송치 결정까지 나왔던 모든 자료가 검찰로 올라가서 검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하고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이 나지 않은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 단계를 넘어가서 기소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모든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법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형사재판이 진행됐었을 때는 당사자 자체가 법원의 중립적인 입장이고요. 그때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검사가 됩니다. 즉 피고인과 검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제3자죠. 관련은 있지만 제3자 입장인 거죠. 그러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일인데 다음 기일이 2월 1일이고 다음이 3월 1일이다. 이런 통지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통지는 피고인하고 검찰한테만 가고요.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조사를 했는데 검찰 측에서 증거 목록에 의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참고 자료나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피해자한테 통보가 오지도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절차를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고 피고인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좀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소법상으로는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 단계로 가면 피해자 측에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류로 재판 진행되는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 제출한 그리고 어떤 내용이 진행이 돼서 어떤 내용으로 공판이 됐다는 공판 주소까지 모두 열람 복사를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열람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주장, 검찰의 주장,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피해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서나 뭐 관련되는 참고 자료 같은 거는 언제든지 서류로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기소가 되고 아니면 수사 그 전에 수사가 됐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였다. 이건 도대체 반성하는 내용이 아니고 강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고소 당시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양형상에 참작이 돼야 된다. 피고인은 나쁜 놈이다. 이런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건 언제든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그 형사재판 진행과는 관련없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다만 이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이라는 시효에 제한을 받습니다.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 나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그 어떤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3년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시고 잘 계셔야 되는데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즉 민사상의 채무는 그대로 남겨놓고 형사상의 합의만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민사, 형사 관련되는 뭐 진정 어쨌든 양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참작할 수 없는 만약에 뭐 의료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현행 당시 현행 의료기소상으로는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합의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지금까지 이 컨텐츠에서는 검토하기는 너무나 먼 얘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피해자 대리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1,000만 원을 받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고 여기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 같은 내용에 대한 그 증빙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첨부해서 피고인 측에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속만 하고 합의서를 꼭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 알았어. 아니면 1,000만 원을 주겠는데 먼저 500 주고 2달 뒤에 5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한 달 뒤에 주겠다라고 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이 피고인은 양형상으로 유리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한 달 뒤에, 2달 뒤에 아니면 분납하기로 약정한 시기에 나머지 돈을 안 줬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그렇게 약정을 해서 나는 합의서를 써줬는데 이거를 또 사기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정 자체의 효력을 얻고 나는 이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 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판례상으로는 형사상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고 관련되는 뭐 약정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국가 공권력의 문제가 되죠.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검사를 통해서 실행하는 공적인 절차에서 둘 사이의 돈 문제가 뭐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효과가 달라진다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판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금액을 전부 받으시고 만약에 뭐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이다라고 한다면 뭐 연대보증이 담보를 잡아주시고 채권 환수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형사 고소 사건의 피해자 측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절차 진행과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던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번은 정리를 한번 해봤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네이버 뭐 다음 검색을 하셔도 저희 이름이 나오니까 좀 사보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